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는 저에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2018년 블랙팬서 개봉 당시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슈퍼히어로 영화가 나온다는 컨셉을 듣고 오직 신선함이라는 키워드만 생각하고 극장에 갔었는데, 정작 영화가 시작되고 제가 관람한 영화는 마치 와칸다라는 가상의 국가가 실존하는 것이라 착각이 들 정도로 독창적인 비주얼과 음악으로 신선함을 넘어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극장에서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블랙팬서라는 히어로는 저에겐 아이언맨과 함께 최고로 애정하는 캐릭터가 되었고, 전 세계적인 파급력도 엄청났기에 순식간에 인기 마블 캐릭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후 두 편의 어벤져스를 통해 타노스와의 전쟁이 끝나고 드디어 2019년 7월 마블에선 블랙팬서의 후속편이 있을 예정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년 8월 체드윅 보스만이 사망했고, 블랙팬서 인기의 주역이 사라진 상황에서 마블이 어떻게 후속 영화를 제작해 나갈지에 걱정과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블랙팬서 개봉으로부터 4년이 지난 2022년 11월 드디어 극장에서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 일단 체드윅 보스만과 블랙팬서인 티찰라와의 작별 인사가 그려진 영화의 초반부와 가장 후반부는 더할 나위 없는 잔잔하고 묵직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영화의 결말부에 슈리가 와칸다의 전통 의식인 상복을 불태우며 망자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주는 장면은 그 어떤 배경음도 없이 블랙팬서 1편 속 티찰라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교차 편집되어 연출되었는데, 국내 영화나 드라마 연출 방식이었다면 이 타이밍에 눈물을 자아낼 법한 음악들이 삽입되었을 것이고, 해당 방식도 충분히 관객의 감성을 자아낼 수 있지만,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에선 티찰라와 체드윅 보스만과의 마무리를 의미하는 담백한 슬픔을 담기 위해 음악을 아예 배제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신기하게도 체드윅 보스만의 영상에 더욱 집중력이 올라가며 애도하는 감정이 선명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팬서 1편을 볼 때도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 감정을 섬세하게 잘 다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의 엔딩도 감독님의 재능이 또 한 번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의 마지막을 봤을 때의 것과 굉장히 유사했는데, 캐릭터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며 과거 작품들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감정은 특히 마블 작품들을 오랫동안 접해오신 분들께 극대화되어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또 감독님의 재능을 언급한 김에 덧붙이자면 음악과 영상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블의 예고편은 사실 옛날부터 멋지게 만들기로 유명하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멋진 예고편들을 꼽으라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블랙팬서 예고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시 예고편이 너무 잘 나와서 본편에도 이 정도의 음악과 스타일을 담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본편을 보고 더 까무러진 이유는 옛 정취가 느껴지는 아프리카풍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와칸다나 티찰라의 등장에선 웅장함을, 킬몬거의 등장에선 어둠과 박진감을, 도라밀라제의 등장과 함께 떠오르는 시그니처 사운드 등 그 어느 것 하나 귀를 즐겁게 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원래 전작이 너무 잘 해놓으면 후속 영화가 완성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욕먹기 마련인데, 이번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특히 신규 캐릭터인 네이머와 그의 국가인 탈로칸을 소개할 때의 음악은 와칸다를 처음 만났을 때의 신비로움과 웅장함이 거의 동급으로 느껴졌으며, 게다가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문화적 특징이 담겼으면서도 해저 왕국이라는 설정을 적절히 융합해 비주얼을 완성해 놓았는데, 제작진의 세심함이 느껴진 것 중 하나는 탈로칸 왕국의 비브라늄 태양이었습니다. 자연을 숭배하는 문화권에선 태양의 존재가 보통 절대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심해에선 태양이 존재할 수 없으니 비브라늄으로 만들어 놓았다 라는 설정을 포함해서 와칸다와 탈로칸 모두 가상의 국가이지만 진짜처럼 느껴지도록 한 다방면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고, 이런 섬세함이 우리가 마블 영화를 보며 감탄하는 요인들 중 하나인데,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는 이를 충분히 담고 있었습니다. 스토리나 메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광범위한 맥락에서 보면 슈리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와 블랙팬서 때 티찰라가 겪은 사건과 경험을 이번 영화에서 압축적으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복수인데, 티찰라가 왕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제모 남작이나 킬몬거와 같은 악당들을 만나며 배운 것은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상대한 적이 달랐을 뿐 슈리도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했는데,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킬몬거에서 네이머로 바뀌기만 한 것이었다면 지루했겠지만, 네이머의 매력도를 극대화해 반복되는 느낌을 충분히 지울 수 있었습니다.
돌연변이 유전자를 지녔으며 심해에 살고 있는 종족이자 500년 동안 자리를 지킨 리더라는 설정이 선제한 후에 수백 년 전 자신의 부족을 멸망에 이르게 한 적들에게 되갚아주겠다는 그의 목표가 드러나니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흑인들을 탄압하는 세력에게 복수하겠다는 킬몬거의 모습과 대칭을 이루며 종합적으로 납득할 만한 명분을 지닌 매력적인 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막바지에 항복하고 와칸다의 동맹국이 되는 결정은 단순히 살고 싶어서 라는 이유보다는 패배라는 굴욕을 맛보더라도 탈록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만약 그가 끝까지 싸워 죽음을 선택했다면 탈록한과 와칸다의 전쟁은 영원히 지속되었을 것이며 더욱이 심해에 잘 숨어 살았던 탈록한이 이제 비브라늄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진 세상에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이머의 죽음은 탈록한에겐 최악의 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슈리의 성장도 이번 영화의 핵심 요소였는데, 아버지를 잃은 지 불과 몇 년 만에 왕이자 오빠였던 티찰라, 왕비이자 어머니인 라몬다까지 연속으로 잃은 것도 모자라 왕국 최고의 전사이자 왕의 자리까지 갑자기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블랙팬서 때까지만 하더라도 천진난만한 천재 과학자 여동생 역할이었고, 사실상 내 가족 중 가장 왕권이나 외세와의 정치, 전쟁 등과는 먼 인물이었는데, 은바쿠의 말처럼 가족을 그렇게 잃었다 보니 더는 어린아이로 있을 수 없었고, 개인적으로 갑자기 권력과 힘을 갖게 된 인물임에도 불과 며칠 만에 엄청난 내적 성장을 이룩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앞으로 슈리가 선택할 와칸다의 운영 방침인데, 티찰라의 경우 외부의 비브라늄과 와칸다의 기술 공유를 하는 방향을 선택했고, 라몬다 여왕은 다시 폐쇄적으로 돌아섰는데, 이번 영화와 비슷한 시간대인 팔콘과 윈터솔저 같은 작품들을 살펴보면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에게 비브라늄 수트와 윙수트까지 제작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아군으로 판명되는 이들에게만 공유하는 것이 아닐지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칭찬하고 싶은 것은 바로 배우들의 연기입니다. 누구 하나 발연기는 없었지만 특히 라몬다 여왕의 역할의 배우 안젤라 버셋은 영화의 초중반부를, 네이머 역의 테노치 우에르타는 영화 전반에 빛을 발했다고 생각하는데, 안젤라 바셋 배우님은 미드와 각종 영화들에서 워낙 명연기를 펼쳐왔던 분이고 90년대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이미 연기로는 정평이 나 있는 분이며,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놀란 부분은 1958년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 65세이신데 젊음의 비결이 살짝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노치 우에르타의 네이머는 농담을 던지는 순간부터 라몬다 여왕을 코앞에서 위협하는 모습까지 그 어느 순간에도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한 살기를 풍기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국내에선 워낙 알려지지 않은 배우여서 어떨지 가장 궁금했었고, 이번 기회에 훌륭한 배우를 발견했다고 생각하며 원작에선 블랙팬서, 닥터 스트레인지, 아이언맨, 리드 리차드, 블랙볼트, 찰스 자비어와 함께 우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집단 일루미나티의 멤버 중 하나인데, 영화에서 생존한 만큼 향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중대한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을 한 가지 꼽아보자면 영화의 일부 액션들이었습니다. 저는 중반부에 슈리와 오코에가 리리를 데리러 MIT에 방문했을 때 펼쳐진 도심 추격전은 블랙팬서 1편 때 부산 추격전이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 와칸다를 침공했을 때 네이머가 물과 하늘을 이동하며 싸우는 것도 박진감 넘치고 좋은 액션 시퀀스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화 최후반부에 와칸다와 탈록한의 전투는 약간 아쉬움으로 남았는데, 두 국가의 단체전도 그렇고 새로운 블랙팬서와 네이머의 전투도 그렇고 예고편에서 잠깐씩 보여주던 화려한 전투가 아쉽게도 본편에서 크게 확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슈리의 성장을 그리는 만큼 네이머와의 1대1 전투에선 조금 더 멋진 액션을 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이번 영화는 체드윅 보스만에 대한 헌정과 슈리의 내적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쉴드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종합적으로 저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는 마블 팬들, 블랙팬서 팬들에겐 아쉬움보다는 많은 감동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블을 전혀 모르고 가시는 분들은 다소 공감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또 생각해보면 2016년 4월에 개봉한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이후 블랙팬서와 와칸다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존재를 알린 지 벌써 6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영화의 감동을 온전히 느끼고 싶으시다면 어느 정도 사전 영상을 보고 가시는 것을 강추드리며, 저희 B맨 채널에 마블 세계관 내의 블랙팬서의 일대기를 정리해놓은 영상도 있으니 보고 가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의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올해 개봉한 마블 영화, 마블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중에 고민 없이 1등이었다고 답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다양한 의견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B맨이었습니다.